엄마랑 아저씨는 분위기가 참 좋아요. 바야흐로 혈액 상봉의 감격적인 순간인가? 나서서 사진이라도 찍어줘야 하나? 이거 진짜 진심으로 감격적이다. 사진 찍어 드릴 만큼 감동을 받은 거야? 아니죠? 나는 지금 약간 비꼬듯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와, 감격적이네. 사진 찍어 드릴까? 굉장히 냉소적인 태도로 아저씨와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어요. 관심 없는 거야. 무슨 얘가 친척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방으로 두 분이 들어가고 엄마는 부엌에 가서 준비를 하고 나는 살금살금 부엌으로 가서 누구예요? 얘가지. 그러고 있는데 인사드려라 라고 해서 이제 갑니다. 엄마는 그 도리밥상 이렇게 그냥 요렇게 생긴 거. 근데 손님 올 때 쓰는 교자상 네모내가지고 이렇게 다리도 좀 튼튼하고 손님 맞이용 상을 폈어요. 그러면서 얼굴에 수심은 근심 걱정 때문에 생기는 그늘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심이 가득해요. 나는 엄마한테 동조를 하는 거죠. 나도 떨떠름한 기분이야. 엄마의 근심을 같이 느끼고 있어요. 엄마의 얼굴에 수심이 깔린 까닭은 별로 아저씨를 반가워하지 않아요. 손님을 오래 모시고 있을까봐 부담스럽고 걱정돼요. 그러니까 손님을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하고 기대고 그런 분위기가 사실은 많이 사라져 버리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욱 명절 때도 우리 가족들이 모여도 긴 시간 동안 놀지 않고 서로 간에 그 한 가족, 핵가족만 중심적으로 살고 서로 어울리고 친척이라고 하더라도 방문을 서로 삼가고 손님 대접을 서로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도 약간은 공감이 될 거예요. 나의 마음이. 그랬더니 조선 민족의 인사법이 무익으르니 정식으로 하라우 라고 하면서 고개를 숙이는 인사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예의를 굉장히 중시하고 계세요. 아저씨의 성격. 그래서 절을 했어요. 자, 엎드려 절 받아먹기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마음에도 없는 것을 요구해서 받을 때 아버지는 안절부절 못했어요. 아저씨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면 절하고 일어나고 싶었지만 버릇없는 소리. 그래도 얘는 좀 이제 예의를 차리려고 해요. 버릇없는 소리, 버릇없는 한국 아이라는 소리 들을까봐 가만히 앉아 있었죠. 이분이 누구시냐면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아저씨를 소개를 해드려요. 네, 큰아버지의 아드님이면 나한테는 사촌 형님이고 너한테는 당숙이란다. 와, 뭐지? 자, 모르겠어. 이해가 안 되시면 오른쪽에 좀 적어보자. 자, 아버지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인 나 있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할아버지가 있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한테 형제가 있었어. 형제들이 있죠. 근데 여기 이제 큰할아버지. 아버지 입장에서는 형이죠. 이 큰할아버지의 자식이 있겠죠. 그러면은 큰아버지죠, 사실. 이분이야, 이분.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때? 아버지 입장에서는 하나, 둘, 셋, 넷. 사촌지간이죠. 아버지하고 이 큰아버지 가는 사촌, 형님, 사촌 동생, 사촌지간이고 나의 입장에서는 이 큰아버지를 당숙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아시겠나요? 그리고 나의 입장에서 오촌이잖아. 아버지까지 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촌지간. 아시겠나요?
이해되셨나요? 그런 관계래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해도 너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와닿지가 않을 거야. 가까운가 싶은데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희들로 치면은 이제 이모 삼촌의 자식이니까 나랑 같이 어린 시절에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서 같은 시대를 살아왔고 우리 부모님하고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되는 거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이쁜 조카였던 것이잖아. 그죠? 네,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의 큰형님이 이 아저씨께서 한국에 살지 않고 과거에 중국에 살았던 이유가 여기 나오네요. 할아버지의 큰형님이 일제강점기 때 만주로 가셨는데 해방이 되고도 돌아오지 않아 소식이 끊겼다는 말을 나도 언젠간 듣긴 들었다. 이래서 일제강점기 때 이주하셔서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 않았었던 것이구나. 자, 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은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하고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20조. 왜 물어봤어? 인사만 하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일어서면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진심으로 막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예의를 갖추는 나의 모습이요. 그러니까 이제 아저씨가 설명을 해줘요. 그거에는 말이지 우리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 고향 이야기를 안 하는 날이 없었다이. 그래서 내가 내 본적지인 이곳 주소를 달달 외우고 있지 않았겠니? 이 아저씨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고향이야. 아버지의 고향, 부모님의 고향. 그리고 항상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 본적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내 호적이 있는 지역. 내가 본래 나고 태어난 곳인 거야.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사를 간 거지. 멀리 일제강점기 당시에 만주로 이사를 간 거고 원래는 내가 이 지역에서 출생을 한 거야. 나의 고향이야, 고향. 아저씨의 입장에서는 이곳이 내 고향이고 그리움의 장소야. 그리고 엄청 의미가 있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던 그 아버지의 삶의 터전이었던 곳이라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생전의 아버지와 연을 함께 했던 우리 형제의 아들네 집으로 내가 찾아온 거예요. 아저씨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런 만남인 거지.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고 밥상에 들어왔습니다. 고향에 오니 참 밥장살이 부러지겠네. 이것이 고향의 정이라는 것 같지? 아저씨의 입장에서는 여기는 고향이야. 그리고 지금 이 가족들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부담을 느끼면서 근심 걱정을 하면서 이 손님을 대접하기가 좀 껄끄러운데 하는 그 엄마와 나의 그 마음은 알리 없이 이 아저씨는 고향의 정으로 느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약간의 그 슬픔이 느껴져. 나는 이렇게 진심이 아닌 대접에도 기뻐하는 아저씨의 마음에서 굉장히 안타까움, 쓸쓸함 이런 마음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매실주도 그리고요. 글라스, 역사적인 이런 표현들이 이제 북한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아저씨는 이야기를 쭉 해나갑니다. 연변 이야기, 랴오닝성 이야기. 연변에 살던 게 아니고 랴오닝성에 사신 거니까 랴오닝성 이야기. 큰할아버지, 아버지의 그 할아버지의 이제 삼촌 관계죠. 이야기, 중국에서 살던 시절, 외갓집, 외삼촌 이야기, 그 가족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들을 길게 늘어놓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저씨는 말하자면 한국에 돈을 벌러 온 조선족 이주 노동자인 것이다 라고 이제 현재 아저씨의 그 처지를 한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 이런 것이죠. 나의 입장에서 바라본 것이죠. 아저씨를 아빠가 설명을 했으면 이 아빠의 입장에서는 우리 큰아버지의 아들, 나의 사촌 형님, 그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온 사촌 형님 이런 마음이 이렇게 정리를 했을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이 아저씨는 그냥 아직 가족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저씨는 길게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요약하는 거 보면은 이 아들의 입장에서 이 나의 입장에서는 길고 기나긴
조금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흐른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우사에서는 소가 밥 달라고 매거렸다. 시간이 흐른 거죠. 우사는 소의 집이죠. 외양간. 아버지는 안절부절 못하였다. 밥을 줘야 되니까. 소에게 먹이 주는 게 옛날에는 소가 가축인데 이제 식구예요. 근데 아저씨는 너무너무 오랜만에 지금 내가 말 붙일 수 있는 혈연 관계를 만나서 반가워서 도통 놓아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어나지도 못해. 나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속으로는 미혹의 편지만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 나는 소모기를 주러 가고 모기를 주르고 있는데 뒤에서 아저씨 소리가 났죠. 하, 그놈들 궁뎅이도 참 하시네요. 22쪽. 아니 궁뎅이라고? 라고 하니까 굉장히 갑자기 내 엉덩이가 신경이 쓰였어요. 그러자 언제 그랬는지 아저씨가 돌아선 채로 손을 저어 보였대요. 이것을 보고 뭔가 기분 좋지가 않네 이러면서 이제 여전히 아저씨는 기분 좋은 느낌이 손톱만큼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부정적으로 탁 박아버렸어. 여기까지 이제 전개입니다. 전개. 이제 아저씨가 우리 집에 왔어요. 어쩐 일인지 다음 날이 되어도 아저씨는 떠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소먹이를 준다, 바닥을 청소한다, 걸음을 낸다, 분주하게 돌아치는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저씨는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우리 집 일꾼으로 들어온 사람처럼 구는 거예요. 그리고 밥 시간이 되면은 밥 안 줍니까? 하면서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안 떠날 것처럼 얘기해. 우리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손님으로 왔으니 금방 가야 할 사람이 몇 날 며칠을 가지 않고 눌러앉아 살 기색을 보이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표현하네요. 왼쪽 질문에 대한 답변도 되겠네요. 불편하게 생각한 이유는 첫 번째, 말이나 행동이 우리 식구만 있을 때처럼 자연스럽지 못하죠. 여러분도 손님이 와보면 그런 경험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조선 사람의 예의 범절을 따지는 그래도 한 민족이라고, 그렇지? 조선의 예의 범절을 따지는 손님이니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아저씨 언제 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버릇없는 놈 이러면서 매우 혼났어요. 아버지는 손님으로 아직 생각하고 있고 예의 범절을 갖춰서 대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손님으로 바라봐. 근데 나는 손님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엄마도 마찬가지야. 엄마는 더 답답해. 왜 답답하냐면 술을 달래지 않나, 옷을 빨아 달래지 않나. 그래서 엄마가 답답한 이유예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제 다른 화제로 돌아서 책상 위에 있는 편지를 압수했다라고 충격 발언을 하시죠. 그래서 나는 주세요 라고 했으나 간수도 못하는데 왜 주냐 이러면서 이제 갈등이 빚어집니다. 그건 저 손님 때문이었잖아 라고서 이제 저 손님 아저씨 때문에 내가 편지를 제대로 간수도 못했다라고 이제 아저씨가 싫으니까 괜히 손님 때문이라고 또까지 악을 질렀어요. 악을 써놓고 나서 나는 내 발등을 내가 찍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건덕지가 되어서 더 혼날 것을 느꼈던 것이죠. 소리를 지르는 건 아니었는데 위에서도 보면은 저음으로 이제 확실하게 어린애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하려고 신경을 썼는데 결국 어린애처럼 했어요. (24쪽으로) 가겠습니다. 하여간 편지 돌려줘요.
나 가져간 이유는 이제 3학년인데 이성 문제, 학업, 성적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결국 이 느끼야 실토하는 엄마의 이실직고 사실대로 고함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나는 돌아버릴 것처럼 화가 엄청나게 났어요. 정신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사방을 뒤지기 시작을 했고요. 결국 엄마도 화가 났죠. 완전 미쳐버렸구만. 엄마의 분노. 이제 아주 갈등이 극에 달한 지금 상황이죠. 엄마의 분노예요. 떨고 있는 건 이건 분노입니다. 분노. 자, 이 팽팽한 가운데 아버지가 와서 아주 휑한 소리를 해요. 아들 좀 보소. 편지 찾는다고 눈에 불이 붙었어. 그랬더니 야 축하한다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뺏어갔어요 하니까 여보 당신 왜 그래? 당신이 왜 가져가? 라고 하면서 아빠는 지금 엄마랑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어. 왜냐면은 편지를 써보라 라고 응원도 했잖아. 여기서 아버지는 창희의 이성교제를 굉장히 응원해주고 있어. 긍정적으로 격려, 응원하고 있는 태도임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아버지와 엄마의 입장 차이가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죠. 창희한테 온 편지를 왜 당신이 가져? 라고 하는 데에서도 이제 아버지는 창희도 사춘기 학생이긴 하지만 인격이 있고 하나의 어엿한 주체다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태도인 거죠. 근데 엄마는 나이가 몇 살이야? 겨우 16살. 이런 표현에서부터 20살이 되지 않은 어린 학생, 어린아이로만 바라보는 그 엄마의 시선이 보이죠. 자, 이에 화가 난 아버지는 심각하게 이제 모든 갈등이 불거지게 되는 한 가지 단어를 말씀하시고야 맙니다. 야만인이군. 야만인이 더 심한 말인데 야만인에는 그렇게 화 안 나셨어요. 자식한테 온 편지를 갈취해? 이 갈취에 더 굉장히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갈취, 강제로 빼앗다. 갈취했다고 했어요? 갈취한 것이 아니고 뭐야? 하면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의 편지 때문에 싸우게 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사춘기 아이의 속마음이 이렇게 나의 속마음이 아주 자세하고 공감할 수 있게 묘사되어 있어요. 내적인 갈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장은 엄마와 나의 갈등, 편지를 두고 둘러싼 외적인 갈등,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엄마와 아빠 사이에 나의 편지를 둘러싼 외적인 갈등이 불거지면서 그와 동시에 내 마음속에는 부모님이 나로 인해서 싸우는 것에 대한 고민, 생각, 많은 복잡한 것들이 드러나게 돼요. 내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것 같아. 책임이 있어. 말려야 한다. 도망치고 싶다. 사라져버리고 싶다. 무서워. 엄마는 왜 그렇게 분개하는 것일까? 싸우고 나면 이 냉기가 넌더리가 날 거야. 나는 이제 16살이야. 참고 있을 시절은 지났어. 내 생활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인격이 있어. 무시당하며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이제 무시당하는 건지 아닌 건지 분간할 수 있는 존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싸움에 대해 느끼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릴까? 도망칠까? 자, 이 두 가지 중에서 갈등하고 있죠. 결국 나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려요. 도망쳤어요. 그리고 싸우고 나서 이럴 것 같아. 무섭고 그러면서 질려. 넌더리가 나. 나는 내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나는 무시당하는 것을 분간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고 하면서 나의 내면에
성장을 스스로 인식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나는 이제 16살이야. 참았던 시절은 지났어. 난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소설이 성장 소설이라고 했지? 이 아이의 내면의 성장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자, 26쪽에 나는 언제나 분간을 했었다. 하지만 힘이 없었을 뿐. 무시당하고 있음을 알지만 힘이 없었던 내 어린 시절이 원통하고 불쌍해지기 시작하고 나는 고독감이 밀려왔어요. 이제는 누구도 나를 책임져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오직 나만이 나를 책임져야 하는 나이를 먹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나 자신에 대한 사색을 하고 있어요. 고민, 인식, 사색. 여기까지가 이제 이 소설의 위기입니다. 슬슬 갈등이 고조가 되고 있어요. 미호기의 편지를 둘러싼 갈등이기도 하고요. 아버지가 불러들인 손님, 아저씨에 대한 아빠와 엄마의 입장 차이로 인한 갈등이기도 하죠. 엄마 아버지의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았어요. 그놈의 갈취했다라는 부분에 막혀서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었다. 자, 여기부터 절정이에요, 절정. 갈등의 최고조입니다. 갈취라는 말 할 수가 있어요? 취소해요. 막 나가자는 거야, 뭐야? 라고 하면 이제 진짜 심각한 상황이 된 거죠. 나는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예 바깥으로 나왔어요. 마루로 나갔다. 참나 이러면서 아버지는 문을 꽝 닫고 멸치 한 주먹 고추장을 꺼내 나가면서 갈취라고 하고 나가셨습니다. 엄마는 마루에 주저앉아 한숨을 몰아셨어요. 말없이 한숨만 몰아쉬고 있는 엄마가 왠지 두려웠어요. 나는 과수원 쪽으로 뺑소니를 쳤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야 엄마가 그때쯤 자존심 때문에라도 꾹 참고 있었던 눈물을 마음껏 흘릴 수 있을 것이 아닌가. 누가 보면 절대로 눈물 따위 흘리고 싶지 않은 것은 애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일 테니까. 자, 이 부분 그냥 뺑소니를 친 게 나를 위해서 도망친 게 아니네요. 엄마에 대해서 배려하고자 하는 그런 엄마를 배려하는 성숙한 나의 모습이야. 속 깊은 희창이의 모습. 나는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엄마 아빠가 겉으로는 내 편지를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밑바닥에는 분명 아저씨의 존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서로 입끝에 올리지 않으면서 아저씨가 듣고 있을까봐 조용히 그 얘기는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아저씨의 존재가 사실은 부부싸움의 진짜 원인이었죠. 그리고 이제 예의를 차리는 거죠. 그래도 손님이고 가족으로 와 계시는데 아저씨가 아저씨 때문에 싸우는 것을 듣게 되면 정말 얼마나 속상하시고 그렇겠어요. 다음 장. 결국 나간 아버지는 아저씨와 배나무 아래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나는 괜히 어색해서 전지가위, 이 나무 가지를 이렇게 자르는 가위를 전지가위라고 해요. 가지를 치는 척하면서 배나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아버지가 불렀죠. 부르는데도 못 들은 척했어요. 이것은 모종의 반항의 몸짓이었어요. 엄마를 지나치게 슬프게 만든 것에 대해서 아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빠도 좀 속상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불만과 반항의 의미였다. 내 감정은 정말 나도 모르겠대요. 엄마가 편지를 가져간 것에 대해서 아빠가 갈취할 수 있어? 라고 할 때는 통쾌했다가
그런데 아빠가 계속 갈취라고 하면서 싸우게 하니까 너무 질리고 엄마의 입장에서도 서게 되고 아빠의 입장에서도 서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엄마는 오죽했겠어 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이제 보면은 나의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입장, 어머니의 입장까지 모두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갑니다. 엄마 아빠의 싸움이라는 건 늘 그런 식이지. 대충 넘어가주면 유야무야 있었던 없었던 듯 흐지부지 끝낼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고집을 부려. 냉기와 해빙, 냉기는 이제 얼음장 같은 분위기 팽팽했다가 해빙, 빙하가 녹듯이 살살살살 어금이 녹아 풀리듯이 긴장이 풀어졌다가 백화, 100가지 꽃들이 만발하듯이 와 하고서 다시 사이가 좋았다가 다시 또 싸움이 벌어지면서 공포가 오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모 간의 다툼이 나에게는 느껴졌던 거죠. 장이야, 마침 잘 왔다. 술 한잔 따라 드려라. 아빠의 말에 나는 머뭇거리다가 다가갔어요. 너무 오래되어서 소금기가 올라온 멸치 한 주먹, 지저분한 고추장 종지에 심지어 밥풀이 섞여 있어. 아이고. 손님을 대접하는 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초라하죠? 이 초라한 술상에서 지금 아저씨에 대한 대접은 사실은 손님 대접이라기보다는 푸대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아래 이제 읽어보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저씨는 나한테 이렇게 말해. 조카가 따라준 술이 역시 최고구만. 조카도 한잔 하갔네? 이러면서 사이가 벌어진 커다란 앞니를 드러내 보이며 나를 향해 벌쭉 웃는 것이다. 아저씨는 여전히 그런 대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조카, 가족으로 생각하고 친근하게 대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나는 아직은 아저씨를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아유, 거참 속도 편하십니다. 아저씨가 이런 상황을 모른다고 생각했어. 아저씨 바보. 우리는 지금 손님으로 생각 안 하는데 아저씨 때문에 아빠 엄마 싸웠잖아요. 라고 아저씨를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고 무시했던 거죠. 그리고 비웃었죠. 근데 아저씨는 술 한 잔을 주셨어요. 그 순간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나고 나는 이제 엄마에게 갔죠. 엄마는 조용히 편지를 내밀고 갈취했다면 미안하구나. 오늘은 미안하지만 네가 저녁 준비를 해야겠다. 라고 말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엄마의 가출. 가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아버지도 있겠지만 아저씨의 존재도 이유가 됐을 것 같아요. 엄마의 아픔에 대해서 나는 공감해주고 있었어요. 엄마의 쓸쓸하지도 않은 뒷모습이 왜 그리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엄마는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죠. 30쪽. 집을 나간 엄마가 돌아오지 않자 부모님은 아빠와 아저씨는 여전히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데요. 아저씨는 사실 다 알고 있었어요. 나 때문에 재수씨가 집을 나간 게라면 정말 동생에게 미안하오. 아휴, 아닙니다. 부분 싸움입니다. 형님 때문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약간 이제 말을 흐려요. 자, 이 대화에서 서로 아니에요 하지만 사실은 나 때문에 지수씨가 집 나간 거, 엄마가 집 나간 거 맞거든요. 자, 이것을 아저씨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나는 무엇보다 힘든 건 나래요. 왜? 이거는 지금 또 이제
봐봐. 아저씨나 엄마나 아빠보다는 갑자기 미호기가 또 나와요. 미호기한테서 끝종 선고를 받았기 때문이래요. 왜냐면은 내 편지에 엄마가 가져간 그 편지 있죠? 미호기는 너가 나를 좋아한다면 학교 끝나고 교회대 느티나무 밑으로 와. 그러면 네 마음을 받아줄게. 오늘도 안 나오면 넌 끝종이야.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오늘은 옛날에 편지를 받은 그날이잖아. 그치? 그래서 미호기와의 관계에서 내가 끝맺음을 맺은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죠. 아직 어린 아이, 나의 모습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 미호기한테서 차인 거, 차였다기보다는 우리 이제 더 이상 만나는 사이 아니야. 안 만날 거야. 그리고 엄마가 가출을 해서 계시는데 마음이 편하겠어요? 외로움과 쓸쓸함, 엄마 없는 집안이 사람 사는 집 같지가 않고 집을 나간 지 사흘, 사흘이면 3일이에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에요. 3일. 때 되는 날 밤에는 잠이 안 와서 어둠 속에서 벽에 등을 기대고 있는데 눈물이 흘렀어요. 두 가지, 눈물의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 미호기. 두 번째, 엄마.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고 한숨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그런데 내 한숨 소리가 끝나는데도 어디선가 또 하나의 한숨 소리가 들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마치 내 한숨 소리가 밖에 나가서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말이야. 방문을 열었다. 마루에 아저씨가 앉아 있었다. 아, 이 한숨의 주인공은 아저씨였네요. 안 자면 이리 오라. 조선의 예의범절로 인하여 안 나갈 순 없었다. 나갔더니 아저씨는 영화의 한 풍경이구나 라고 하면서 과수원 가득히 하얀 달빛이 쏟아져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저씨는 낭만적인 풍경의 모습으로 이 풍경을 바라보고 무투팡자 한 채 짓고 평생 살았으면 좋겠구나야 라고 해요. 무투팡자 통나무집. 나는 공감할 수 없어. 근데 이 림해설원이라는 영화 그리고 통나무집을 짓고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저씨의 꿈이에요.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만 아저씨가 이루고 싶은, 살고 싶은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짐작만 하면서 그냥 들어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동북지방 최고의 포수였는데 포수는 총 쏘는 사람이죠. 총잡이. 한번 산에 들어가면 열흘이고 보름이고 열흘 10일, 보름 15일이군. 산에서 묵었다가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마다 포획한 사냥물을 한 짐씩 메고 와서 나눠줘 버리곤 하셨대 누나야. 최고의 사냥꾼이죠. 나는 옛날 이야기처럼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33쪽. 이제 표정 보면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 바보같이. 아저씨는 저 달을 바라보면서 무언가를 회상합니다. 과거에 우리 외삼촌은 영자, 봉자야, 함자 이름을 말할 때 그러면은 우리 희창이가 한희창이잖아. 그러면은 한씨일 거고 아저씨도 아니다 외삼촌이네 이거는 이분은 알 수가 없군요. 영자, 봉자야. 신이주 어딘가 살고 있지 않칸? 왜 그렇게 됐냐면은 막내 이모가 먹을 게 없어 죽었어. 바람뼈 흙을 파먹다 말이지. 외삼촌이 나는 못 살겠소. 강 건너러 갑니다 하고서 떠났단 말이지. 내 한국 이전 북선 북한이에요. 곤란에 겪고 있을 적인데 단둥에서 외삼촌을 만나지 않았겠어? 외삼촌도 참 하면서 외삼촌을 추억하고 있어요. 고생스러웠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죠. 회상, 추억. 그렇게 힘들게 삼촌 그리고 이모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살다가 나는 이렇게 떠돌다가 고향이라고 왔는데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겠죠? 눈을 떴다 감았다 졸고 깜빡 잠이 들어버렸어요. 근데 잠들기 전에 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저씨도 참,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말투 아니니? 우리 외삼촌도 참 하던 그 말투를 나도 모르게 아저씨의 말투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저씨의 이야기, 아저씨의 세상 살았던 이야기, 삶, 그리고 말투가 나에게 전해져 왔죠. 아침에 눈을 떠보니 부엌에 낯익은 소리가 났어요. 엄마가 오셨다는 거죠. 행복한 아침인 것은 틀림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마침 일을 마치고 마당으로 들어서면서 형님도 참 하는 것이에요. 자, 이 아저씨의 말투가 아빠한테도 옮겨져 왔네요. 아저씨 말투를 닮아가는 모양이었다라고 느낍니다. 다음 장 넘어가서 왜요 아버지? 가실 거면 아침이라도 드시고 가시지. 새벽 차를 타야 한다고서 결국 떠나셨잖니? 가셨다고요? 시원할까? 섭섭할까? 얼떨떨할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느끼는 또 엄마가 느끼는 그런 감정이었겠죠. 그러게 말해요. 내가 역에 들어서니까 시숙님이 이제 아저씨죠. 개찰구를 빠져나가고 계시지 뭐예요. 시숙님도 참 하면서 엄마마저도 아저씨의 말투를 따라하고 있어요. 나도 엄마도 아저씨도 나도 모르게 아저씨와 있는 동안 아저씨에게서 말투도 배웠고 그 말투에서 상징할 수 있는 그 아저씨의 삶, 생활, 지금까지의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들이 전해져 왔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궁금하긴 했지만 나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서로 피차 쑥스러울 거 아닌가 하면서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있는 속 깊은 나의 배려죠. 시간이 흘러 나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3년을 돌아봅니다. 고등학생이 된다는 거는 그때 봄방학 16살 봄방학이었으니까 1월달쯤이었죠? 이제 고등학생이 돼요. 그러면 한 17살 또 초 1, 2월쯤 되겠죠? 곧 되니까. 그러면은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의 경과. 그리고 회상을 하죠. 사람이라면 미호기가 떠오르지. 울었었지. 그런데 이상해. 똑같이 미호기를 생각하는데 지금은 왜 눈물이 나지 않는 것일까? 내가 미호기를 좋아하지 않아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울진 않아. 그리고 사건이라면? 엄마의 가출건이야. 그때 일가란 사람이 있었지. 중국에서 온 아저씨, 나의 당숙. 나는 그 아저씨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내가 아저씨를 잊었다면 나는 지금 이 순간 왜 그를 생각하고 눈물이 난단 말인가. 나는 이제 아저씨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아버지에게 물었죠. 아버지, 일가라는 분요. 누구? 아버지도 잊으셨어요? 그 형님 말이야? 글쎄다, 워낙에 형님들이 많아서 그렇지. 아버지는 어느 정도 아저씨에 대해서 무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벌써 잊었어. 그럼 아직 아저씨가 외롭고 쓸쓸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져요. 오리무중이었다. 5월이나 되는 그 짙은 안개 속에 있는 알 수 없었다. 새삼스럽게 나는 왜 아저씨가 궁금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죠. 내가 내 외로움 때문에 울 때는 그가 덜 컸다는 증거죠. 1년 전 나는 나의 미호기 때문에 울었어요. 나의 엄마가 가출한 일 때문에 울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와는 상관없는 남의 외로움, 아저씨 때문에 울게 되었다면 나는 다 컸어요. 나의 성장이 느껴지게 되었죠. 미호기를 생각하며 울 때는 미호기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은 게 원통해서 울었지만 지금은 아마도 어떤 한 사람의 외로움이 내게로 전해져 왔다는 것을 나는 알 수 있었대요. 이 어떤 한 사람은 누구야? 나의 아저씨죠.
나의 당숙이죠. 나는 이제 17살입니다. 어린애가 아닌 것입니다. 스스로의 성장을 느끼면서 소설은 마무리됩니다. 성장을 자각함, 스스로 깨달음. 이렇게 해서 본문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할 거는 짚어봤습니다.